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개성장터 한복판 주막 취설루에는 오늘도 온갖 소문이 술잔과 함께 오갔습니다.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주막 안은 장사를 마친 상인들과 관아 서리들 그리고 한량들로 북적였지요. 막걸리 단지를 부딪히는 소리, 안주를 씹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수다 소리가 뒤섞여 마치 장터 한복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막 한쪽 구석 자리에서 유난히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박진사 나리. 그것도 모르셨어요? 세상에나,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를 나리께서만 모르셨다니. 주모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으로 젊은 시절엔 제법 얼굴값을 했음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쩔 수 없는지 눈가의 주름과 허리둘레의 살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주모는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이 집 소식 저 집 소문을 나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은밀한 이야기라면 더욱 신이 나서 짓거리곤 했지요. 뭐? 뭔 소리야? 그게? 어서 말해보게나. 박진사는 5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욕심이 끝이 없는 자였습니다. 땅을 모으고 곡식을 쌓아두는 것도 모자라 젊은 기생들을 집에 불러들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물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항상 불그스름했는데 그것이 술기운 때문인지 타고난 욕망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눈을 번뜩이며 무언가를 탐할 때면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매. 저 북촌 골목 깊숙한 곳에 사시는 최 어르신 말씀이유. 그 양반 말이여. 주모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말이란 것이 주막 안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컸지요. 그 어르신 댁에 말이여. 밤만 되면 젊은 여인네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유. 뭐? 최노인. 그 늙은이 말인가? 그렇소이다. 나리. 칠순을 넘긴 늙은이 댁에 말이여. 20살도 안 된 것 같은 꽃 같은 계집 애들이 밤마다 드나든다니께유. 어쩜 그리 곱던지.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이다. 주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막 안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 중에서도 말이여. 며칠 전에는 개성 제일의 미인이라는 그 연활한 계집애까지 왔다 갔더란 말이유. 아이고, 그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저도 여자지만 넋을 잃고 봤소이다 그려. 연화. 그 연화 말인가? 평양감사가 첩으로 삼으려 했다는 그 여자? 바로 그 계집애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최 어르신 댁 대문을 들어서더란 말이여. 그것도 밤중에. 밤중에 처자가 호랍이 늙은이 집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후후후 나리께서야 잘 아시잖소. 주모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진사의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지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나? 아이고, 나리. 그런 걸 제가 어찌 듣겠소이까. 허나 말이여. 주모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박진사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담 너머로 여자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 카더이다. 그것도 밤이 깊어지면 침상이 삐걱대는 소리까지 난다 카던데요. 아이고, 이 말하는 것도 부끄럽구만. 그리고 말이여. 이른 새벽에 보면 여자들이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나온다 카더만요. 그럼 그 늙은이가 대체 무슨 재주로? 박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상인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최 영감 말입니까? 저도 그 양반에 대해 한 가지 묘한 걸 봤습니다 그려. 뭘 봤다는 건가? 며칠 전에 말입니다. 제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영감이 엽전 꾸러미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가더이다. 그래서 제가 슬쩍 따라가 봤더니 상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엽전 꾸러미를 문틈으로 밀어넣고는 빈손으로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혹시 그 돈을 여자들한테 쓰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맞소이다. 저도 들었소이다. 그 어르신이 돈이 생기면 어디론가 사라지신다 카더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빈손이라고요. 그럼 그 늙은이가 돈으로 여자들을 사는 건가? 아니면 혹시 여자들을 조종하는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 박진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대체 그 노망난 늙은이에게 무슨 비법이 있길래 마보다 20살은 더 먹은 주제에 글쎄요. 소문으론 말이여. 그 어르신이 젊은 시절에 중국 어디선가 비법을 배워왔다 카더이다. 뭐 회춘주를 마신다느니 아니면 특별한 약초를 먹는다느니 온갖 소문이 다 돌더이다 그려. 어떤 이는 밤마다 기도를 올려 도수를 부린다고도 하더만요. 주모, 그 최 노인이 사는 곳이 정확히 어딘가? 북촌 골목 안쪽 큰 은행나무가 있는 집이유. 대문은 낡았지만 집은 제법 크더이다 그려. 좋아.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군. 박진사는 술값을 탁 던지고는 주막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모는 그런 박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후후, 저 양반도 참 늙은이가 젊은이 따라하려 든다니께. 그날 밤 개성장터의 주막 취설로에서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오르는 법입니다. 어떤 이는 최 노인이 산삼을 다려 먹는다 했고 또 어떤 이는 밤마다 기도를 올려 선녀를 불러낸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가 과거 궁중 어이였던 시절 황실의 비약을 몰래 빼돌렸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지어내곤 했지요. 하지만 정작 최 노인 본인은 그런 소문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낡은 한복 차림으로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성장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떡장수의 구수한 외침, 생선장수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짐을 나르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뒤섞여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지요. 그런 장터 한복판을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문이 주인공,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7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습니다. 옷차림은 허름했지요. 청색 두루마기는 여기저기 깁질한 흔적이 역력했고 가슴 빛이 발에 희끄무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고 온화한 눈빛, 마치 산속에 고인 물처럼 깊고 잔잔한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최 노인이 떡장수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떡을 훔치려다 장수에게 들켜 손목을 잡힌 채 울고 있었지요. 이놈아, 감히 남의 물건을 훔쳐 어디 사는 놈이냐? 으앙, 배고파요. 으앙.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하여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지요. 발은 맨발이었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지 아이인 듯했습니다. 떡장수가 막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게, 잠깐만. 최 노인이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요. 마치 따뜻한 봄바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 떡값을 치러주겠네. 아이를 놔주게나. 아니, 최 어르신. 이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배가 고파서 그랬을 게야.
자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를 생각해보게. 배고픈 아이 앞에서 떡을 팔면 그 아이가 어찌 참겠는가? 최 노인은 품속에서 엽전 몇 입을 꺼내 떡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엽전이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옮겨지며 짤랑 소리를 냈지요. 그리고는 떡 2개를 집어들더니 하나는 아이에게 주고 또 하나는 그냥 입에 물었습니다. 자, 이걸 먹거라.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체하지 않는다. 급하게 먹으면 목에 걸린단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천천히 한 입 한 입 소중하게 떡을 씹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볼이 불룩해지며 떡을 씹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집은 어디냐? 저는 집이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그런가? 그럼 장터 근처 동량집에 가보거라. 그곳 주지스님께 내 이름을 대면 며칠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게다. 최씨 성을 가진 늙은이가 부탁했다고 전하거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떡을 입에 문 채 폴짝폴짝 뛰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최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떡장수는 그런 최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참, 저 어르신도 당신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 주제에 하지만 그래서 더 존경스럽구먼. 최 노인은 장터를 빠져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한옥 한 채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서방댁은 계신가?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40줄로 보이는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며칠 밤을 새운 듯 했습니다. 아, 최 어르신. 어인 일이십니까? 지금은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여. 김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마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네. 예. 허나 집안이 말이 아니옵니다. 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사랑방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물 좀. 여보! 정신 차리시오! 내가 지금 물을 갖다 드리겠소! 김서방은 부산하게 물을 떠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부터 열병을 앓고 계십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김서방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지요.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작은 헝겊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운지 손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이걸로 의원을 불러보게. 그리고 약값도 쓰고 남는 돈으로 죽이라도 쑤어드리게. 어르신,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건 은자가 10냥도 넘는 것 같은데. 김서방이 보따리를 받아들며 손을 펼쳐보니 정말로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전해졌지요. 내게는 쓸 일이 없네. 자네 댁마님께서 쓰시게나. 병을 고치는 게 급선무일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갚아야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갚지 않아도 되네. 다만 마님께서 나으시거든. 다른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주게. 그것으로 충분하네. 예, 꼭 그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 노인은 말을 마치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대문 앞에서 허리가 꺾이도록 절을 했지요. 절을 하는 그의 눈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김서방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는 다시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얼마를 걷지 않아
이번에는 작은 초가집 앞에서 한노파가 문지방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보시게, 무슨 일이신가? 아이고 어르신, 우리 집 지붕이 어젯밤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려. 이제 어디서 자야 할지. 최 노인이 고개를 들어 초가집을 보니 정말로 지붕의 반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안이 다 젖을 판이었지요. 아드님은 안 계신가? 죽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지붕을 고칠 돈도 없고. 잠시만 기다려 보시게. 최 노인은 다시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엽전 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마을의 장인을 불러 지붕을 고치시게. 넉넉할 것이네. 어르신이 이걸 제가 어떻게 갚을 길이. 갚지 않아도 되네. 그저 편히 주무시게. 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노파의 감사 인사가 들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지나 다시 장터 근처로 돌아왔을 때 한 젊은 아낙네가 채권자로 보이는 사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오늘까지 돈을 갚는다 해놓고 이게 뭔가? 돈은 어디 있어? 그게 남편이 일을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조금만은 무슨? 벌써 2달이나 미뤘잖아! 오늘 당장 못 갚으면 너희 집 솥단지라도 가져가야겠어! 아낙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옆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서 있었지요. 최 노인이 다가갔습니다. 여보게들, 무슨 일인가? 아, 누구십니까? 남의 집 일에! 얼마나 되는 빚인가? 은자 3냥입니다! 이미 2달이나 늦었고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네. 예? 당신이? 어르신께서 왜? 최 노인은 또다시 품속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건네주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한가? 예, 충분합니다만. 하지만 그럼 이제 이 집과는 인연을 끊게. 다시는 빚 독촉을 하러 오지 말게. 예, 알겠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낙네는 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일어나시게. 아이가 보고 있지 않은가? 아이 앞에서는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하네. 예. 남편분이 돌아오시거든 열심히 사시게. 그리고 언젠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여유가 생기거든. 그때 나눔을 실천하시게. 그것으로 충분하네. 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품속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왔던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최 노인은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사람을 도왔구나. 이 돈이면 또 한 명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엽전 한 입 한 입. 그렇게 모은 돈으로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도울 것이지요. 그것이 최 노인이 평생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여자들이 드나드는 기이한 늙은이로만 생각할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진사는 자신의 사랑방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방은 호화로웠습니다. 벽에는 비싼 서화가 걸려 있었고, 장롱은 자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에는 큰 화로가 놓여 있어 따뜻한 기운이 온 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두툼한 방석이 깔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비싼 술과 과일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대체 그 늙은이가 무슨 비법을 알고 있는 거야? 칠순이 넘어서도 젊은 여자들을 거느린다니 돈으로 사는 걸까? 아니면
정말 도술이라도 부리는 걸까? 박진사는 방바닥을 쿵쿵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지요. 만약 내가 그 비법을 알아낸다면 나도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다시 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많은 여자들을. 허허.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며 하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최어르신 댁 근처를 살피고 돌아왔사옵니다 그려. 그래. 어떻더냐? 뭘 봤느냐? 그 댁은 북촌 골목 안쪽에 있사온데 대문은 낡았으나 집은 제법 컸사옵니다. 그리고 어서 말해! 해질 무렵 정말로 젊은 여인 하나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사옵니다 그려. 뭐? 정말이냐? 예, 나으리.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처자였는디 얼굴이 정말 곱디고 왔사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이 마치 선녀 같더이다 그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사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비녀 대신 꽃을 꽂았더이다. 꽃을 꽂았다고? 혹시 연화가 아니었더냐? 소인은 그 계집애가 누군지 알지 못하옵니다만 아마도 그 유명한 연화가 맞는 것 같사옵니다 그려. 좋아. 이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 그래서 그 여자가 안에서 얼마나 있다 나왔더냐? 그게 소인이 밤이 늦어 돌아왔는데도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아마 밤을 새우는 것 같더이다 그려. 밤을 샌다고? 허허. 그 늙은이가 대체 뭘 하길래? 박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욕심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 어렸지요. 내가 직접 그 늙은이를 만나봐야겠어.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비법이 뭔지, 돈으로 여자를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술을 부리는 건지. 나으리, 그러시면 혹시 들통나는 것은 아니겠사옵니까? 걱정 마라. 내게 묘안이 있으니까. 허허. 그 늙은이가 나를 의심하겠나? 내가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면 되는 거지. 다음 날 오후, 박진사는 하인을 시켜 최 노인의 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술과 안주를 잔뜩 들고 최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골목은 한적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 가지가 보였고 큰 은행나무가 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똑똑똑. 최 어르신 계십니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최 노인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평온했습니다. 누구신가? 아, 어르신. 저는 남촌에 사는 박아무개라 하옵니다. 평소 어르신의 덕망을 흠모하여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사옵니다. 보잘것없지만 술과 안주를 준비해왔으니 잠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지요? 박진사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부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술병과 안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최 노인은 그런 박진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덕망이라. 허허, 과찬이시오.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덕망이 있겠소? 아닙니다. 동네에서 어르신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사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긴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오늘 이렇게 술이라도 한 잔 나누며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왔사옵니다. 그러신가? 그럼 들어오시게나. 허름한 곳이지만. 최 노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박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안은 소박했습니다. 정원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고인 물 위로 낙엽이 떠 있었습니다. 사랑방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사가 가져온 술을 따르며 말을 꺼냈지요. 어르신, 이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개성 최고의 청주라 하더이다. 고맙소. 최 노인은 술잔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우아했지요. 박진사는 슬금슬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께서 칠순이 넘으셨는데도 건강이 아주 정정하시다고 하던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건강의 비결. 허허. 그런 게 어디 있겠소. 그저 하늘이 내려주신 수명대로 사는 것뿐이지.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과식하지 않는 게 전부일세. 아니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분이 어찌 그리 정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분명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특별한 약초라도 드시는지요? 아니면 박진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밤에도 정정하시다던데 그것도 사실이옵니까? 제 말은 여색을 가까이 하실 만큼?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최 노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박진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너무도 맑고 깊어서 박진사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박나리께서는 내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오? 그게 저도 어르신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처럼 그런 것도 하고 싶사옵니다. 박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한숨을 쉬었지요. 박나리,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은 자연히 사라지는 법일세. 굳이 붙들려 하지 않아도 되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어르신, 소문에 들으니 대개 젊은 여인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허허, 그것도 들으셨나? 그건 그저 인연이 있어 찾아오는 것뿐이네.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은 쓸쓸한 법이니 가끔 찾아오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 그것뿐일세. 그렇다면 그 여인들과는 단지 이야기만 나누신다는 말씀이옵니까?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최 노인은 빙그레 웃었지요. 그렇다네. 단지 이야기를 나눌 뿐이네. 박나리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나? 아니옵니다. 그저 궁금해서.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최 노인의 품속에서 삐죽 튀어나온 낡은 책 한 권이었지요. 검게 때가 묻은 그 책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펼쳐보아 달아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품속의 책은 무엇이옵니까? 무척 오래되어 보이는군요. 이것 말인가? 최 노인은 품속에서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책이라기보다는 낡은 장부에 가까워 보였지요.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만져보면 거칠거칠거리는 촉감이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 모은 여인들의 마음을 적은 것이라고나 할까? 여인들의 마음이라고요? 박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다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여인들, 그들의 이름과 인연을 적어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네. 최 노인은 장부를 살짝 펼쳐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들여다보았지요. 장부에는 빼곡히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들, 그리고 그 옆에 날짜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춘심, 매화, 월향, 연화.
아름다운 이름들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지요. 박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저것이 바로 여인들을 조종하는 주술책인가? 아니면 빛장부? 여인들의 약점을 적어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여인들에게 돈을 준 기록? 그렇다면 저 늙은이가 돈으로 여자들을 산 거야. 그것을 제게 한번 자세히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도 배우고 싶사옵니다. 이것은 아직은 보여드릴 수 없네.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게.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기록이라네. 최 노인은 장부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박진사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움찔거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쉽군요. 박진사는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노인의 태도는 여유롭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잔의 술을 더 나눈 후 박진사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시게. 조심해서 가시게나. 날이 어두워지니 발 조심하시게. 박진사는 최 노인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장부 생각뿐이었지요. 저 장부 안에 비밀이 있어. 분명히 있어. 여자 이름들과 숫자들. 틀림없이 돈을 준 기록이거나 아니면 여자들의 약점을 적어둔 거야. 내가 꼭 그것을 손에 넣어야 해. 박진사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진사는 최 노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밤에는 담장 근처까지 다가가 집안의 동정을 살폈지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고 가끔씩 부엉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박진사는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최 노인의 집 담장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끝은 추위와 긴장으로 고바들었지요. 오늘이야말로 그 장부를 손에 넣는다. 후후. 박진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담장을 타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나이 든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손바닥이 거친 담장에 쓸리며 따끔거렸고 옷자락이 어디엔가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끙끙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담장을 넘은 박진사는 정원 한쪽 구석의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듯 눌러 심장 소리를 가라앉히려 했지요. 사랑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조심스럽게 사랑방 쪽으로 다가갔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방 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최 노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저 여자는 박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인은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 하나만 꽂혀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달처럼 하얀 피부, 버드나무 잎사귀처럼 가늘고 긴 눈, 앵두처럼 붉은 입술. 촛불에 비친 그 얼굴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박진사는 평생 여자를 많이 보아왔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소문의 연하인가? 저런 절색이 저 늙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귀에 집중되었지요. 어르신,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듯한 종소리처럼 은은한 목소리였지요. 아니네. 연아, 자네가 찾아와 주어 내가 더 고맙지. 이 늙은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는가? 어르신께서는 소녀의 가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사옵니다. 소녀는 평생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사옵니다. 연하는 그렇게 말하며 최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지요. 그녀의 고운 목선이 촛불에 비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 늙은이에게 복종하다니. 은혜라고? 틀림없이 돈으로 빚을 갚아줬거나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고 있는 거야? 저 장부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거야? 일어나게. 연아, 그런 큰 절은 받기 부담스럽네. 자네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닌가? 아니옵니다. 어르신. 소녀의 아버지가 빚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그때 어르신께서 나타나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소녀는 평양 감사에 첩이 되어 평생을 치욕 속에 살았을 것이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네. 최 노인은 품속에서 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그의 온 신경이 그 장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빚은 이렇게 모두 해결이 되었네. 은자 200냥.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자네 같은 처자가 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이제 자네 집안은 완전히 자유롭네. 어르신. 200냥이라는 큰 돈을 저희 같은 미천한 집안을 위해. 연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소녀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소녀의 이 한 몸을, 평생을 어르신을 섬기며 살겠사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 이제 자네는 자유롭네. 누구의 첩이 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몸을 팔 필요도 없네. 자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나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일세. 최 노인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지요. 그리고 그것을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채권자에게 보여주게. 그러면 그들도 더 이상 자네 집안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네.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으니 그들도 인정할 것일세. 어르신. 연하는 받아든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지요. 박진사는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채권자 200냥?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럼 저 늙은이가 여자를 자유롭게 해준 거야? 첩이 되는 걸 막은 거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럼 저 장부는 주술책이 아니라 설마.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어떤 계략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르신. 그럼 소녀는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오늘 밤도 어르신께 폐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밤이 깊었으니 어르신께서도 편히 쉬시옵소서. 조심해서 가게나, 연화. 밤길이 어두우니 등불을 켜 가지고 가게. 마당에 등불이 있네. 예, 어르신.
감사하옵니다.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방을 나갔지요. 박진사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하가 등불을 들고 마당을 지나 대문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대문이 삐걱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최 노인은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후, 이것으로 23째. 이제 얼마나 더 남았을까? 아직도 구해야 할 이들이 많은데. 최 노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찬장으로 걸어갔지요. 찬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따르는 소리, 그릇을 놓는 소리. 박진사는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요. 지금이다. 지금 저 늙은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마침 최 노인이 뒷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잠자리를 준비하러 간 듯했지요.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진사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살금살금 그는 사랑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자 박진사는 움찔하며 멈췄지요. 온몸이 굳어지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뒷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재빨리 방 안을 훑었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부는 어디에? 그때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책상 위에 바로 그 낡은 장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거다. 저거야. 박진사는 재빨리 장부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장부의 촉감. 그것은 오래되고 낡아서 거칠었지만 박진사에게는 보물처럼 느껴졌지요. 종이의 거친 느낌이 손끝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젊은 여자들을. 비법이 여기 있어. 틀림없어. 박진사는 장부를 품속에 넣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사라졌지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뒷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사랑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요. 박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옷은 담을 넘으며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랑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성냥을 그을 때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했지요. 마침내 켜진 노란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후. 드디어 손에 넣었다. 허허. 박진사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지요.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어? 여자들을 조종하는 비법이. 아니면 회춘의 비밀이. 혹은 여자들의 약점이. 뭐가 됐든 이제 내 것이야. 박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뭐야 이게? 박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대에 차있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지요. 장부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심, 정축년 3월 15일, 은자 쉰양, 노비문서 구입 후 소각,
면천 완료, 매화, 이민년 5월 초 이틀, 은자 80냥, 기생등록 문서 소각, 양민으로 신분 회복, 월향, 계묘년 10월 18일, 은자 120냥, 부친의 도박빚 탕감 및 면천, 현재 장사로 생계 유지. 이게 대체? 박진사는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지요. 하지만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비슷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여자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면천, 비탕감, 노비 문서 소각, 기생 문서 소각 같은 문구들. 그리고 각 여인들의 간단한 사연도 적혀 있었습니다. 옥년, 갑진년 6월, 아버지의 도박비드로 기생이 될 뻔함, 은자 60냥으로 비청산, 현재 양민으로 살아가며 바느질로 생계 유지, 설화, 을사년 8월, 과부가 되어 시댁에서 쫓겨남, 갈 곳 없어 기생이 될 뻔함, 은자 40냥으로 작은 집 마련해줌, 현재 떡장사로 생계 유지, 연화, 병오년 10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이 200냥, 평양 감사에 첩이 될 뻔함, 은자 200냥으로 빚 전액 탕감, 면천 완료, 현재 자유의 몸, 박진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전부? 그가 손에 쥔 것은 주술책도 아니었고 여자들의 약점을 적은 장부도 아니었습니다. 회춘의 비법이 적힌 책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최 노인이 수십 년간 자신의 돈을 모아 억울하게 노비가 되거나 빚에 팔려가거나 기생이 될 뻔한 여인들을 구해준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장부는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 소리를 냈고 몇 장의 종이가 흩어졌지요. 말도 안 돼. 그럼 그 늙은이가 그 많은 돈을 전부 여자들을 구하는 데 썼다는 거야? 자기 한 푼도 안 쓰고? 박진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요. 그는 다시 장부를 집어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읽었지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은주, 정윤현,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쫓겨남, 제가 할 곳도 없어 기생이 될 뻔함, 은자 50냥으로 작은 집 마련, 현재 삭바느질로 생계, 청아, 무술년, 계모에게 학대받아 도망쳤으나 갈 곳 없음, 인신매매범에게 팔릴 뻔함, 은자 30냥으로 구출, 현재 절에서 비구니로 살아감, 향난, 기해년,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됨, 군관의 첩이 될 뻔함, 은자 70냥으로 구출, 현재 선한 양민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간 페이지마다 한 여인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이 그들을 위해 쓴 돈의 액수도 적게는 30냥에서 많게는 200냥까지. 박진사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 장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흥분이 아닌 부끄러움 때문이었지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여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다. 남자들의 욕심과 탐욕에 짓밟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비가 되고 첩이 되고 기생이 되는구나. 내가 이 작은 돈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 그럼 그 여자들이 밤마다 찾아온 건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 그 늙은이를 모시러 온 거였단 말이야? 여색이 아니라 효도를? 박진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지요. 갑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돈을 모으고 여자를 탐하며 살았는데 저 늙은이는 자신이 번 돈을 전부 남을 위해 썼다니. 자신은 젊은 기생들을 돈으로 사서 즐겼는데
저 늙은이는 여자들이 기생이 되지 않도록 구해줬다니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나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누가 찾아온 것입니다. 박진사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지요. 누구냐? 나으리! 큰일 났사옵니다 그려! 박진사가 방문을 열자 하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나으리! 최어르신께서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이리로 오고 계시옵니다 그려! 뭐라고? 장부를 훔친 도둑을 잡으러 온다 하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이런 일을 어쩐다. 박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장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 같았지요. 박진사, 문을 열어라. 관아의 명이다.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 박진사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빗장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지요. 포졸 2명이 횃불을 들고 들어섰고 그 뒤로 최 노인과 그리고 연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진사, 그대가 최어르신 댁에서 귀중한 장부를 훔쳐갔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그것을 내놓으시오. 도둑질은 중죄요. 그게 저는 박진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미 사랑방 탁자 위에 장부가 놓여 있었기에 부인할 수도 없었지요. 포졸이 사랑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에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그 장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기록입니다. 최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요. 나리, 자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자네가 원한다면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저 어르신의 비법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분께서 장부를 훔친 것은 어르신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였던 게 아닐까 싶사옵니다. 제 생각엔 이분도 어쩌면 어르신처럼 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사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잘못 찾으신 것이겠지요. 여복을 얻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옵니다. 연하의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차분한 눈빛으로 박진사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사옵니다. 당신의 돈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모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셨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들이 어르신을 찾아뵙고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옵니다. 진정한 여복이란 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니옵니다. 진심으로 남을 대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옵니다. 어르신께 저희가 찾아오는 것은 어르신이 젊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덕 때문이옵니다. 연하의 말에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여자를 탐하고 남을 깔보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진사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으며 쿵 소리가 났지요. 최 노인은 한숨을 쉬며 포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포교님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장부를 다시 찾았으니 이것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디 관대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르신,
도둑질은 엄연한 범죄인데.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도 잘못을 깨달은 것 같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포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해드리겠소. 하지만 박진사,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다음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오. 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갔습니다. 최 노인과 연화도 일어섰지요.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박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나리, 아직 늦지 않았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사시게.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자연히 복이 따라오는 법이네. 여복도 마찬가지일세. 여자를 탐하려 하지 말고 여자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보시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최 노인과 연화가 박진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차가웠던 바람도 이제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저 분을 용서하신 거옵니까? 장부를 훔친 것은 큰 죄인데. 허허,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일세. 저 사람도 오늘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이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어르신께서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소녀는 평생을 살아도 어르신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네. 연아, 자네도 할 수 있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세. 다만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지요. 한편 박진사는 사랑방에 홀로 남아 장부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훔치려는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읽었지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여인의 사연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 어르신처럼 살아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사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박진사가 최 어르신 댁에 도둑질을 했다더라. 그것도 귀중한 장부를 훔쳤다지 않나. 에이, 그 양반 참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것 봐라. 평소에 잘난 척하더니 결국 도둑질이나 하고. 사람들은 박진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주막에서는 그의 흉을 보았지요. 박진사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지난 날들을 반성했지요. 한편 최 노인의 집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 노인이 그동안 도와주었던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하나둘씩 찾아왔지요. 연하를 비롯해 23명의 여인들이 최 노인의 작은 사랑방과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어떤 이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나이까? 허허, 별일은 아니고 그저 오랜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네. 최 노인은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모았고 어떤 이는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며 어떤 이는 바느질 솜씨로 유명해져 많은 일감을 받고 있었지요. 얼굴들은 환했고 눈빛들은 맑았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기쁘네. 그것으로 내 평생의 보람은 충분하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지. 어르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어르신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옵니다. 연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어르신께서는 저희에게 단순히 돈을 주신 게 아니옵니다. 저희에게 새 삶을, 새 희망을, 새 인생을 주셨사옵니다. 노비로 살 뻔한 저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생이 될 뻔한 저희를 양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옵니다. 맞사옵니다. 어르신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사옵니다. 어르신이 아니셨다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들의 목소리가 격쳐졌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최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어떤 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품속에서 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장부를 쓴 지도 어언 40년이 되었네. 그동안 이 장부에는 23명의 이름이 적혔지. 23명의 소중한 인연들이. 최 노인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구해준 여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종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이제 이 장부는 필요 없게 되었네. 여러분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 기록은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려 하네. 어르신, 설마 그렇네. 오늘 이 장부를 태워버리려 하네. 여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부는 최 노인의 선행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 장부는 어르신께서 평생 쌓아오신 공덕의 기록이옵니다. 어르신의 선행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어찌 그것을 태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허허, 연아. 공덕이란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네.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이 종이가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내 공덕의 증거이세. 살아있는 증거 말이네. 하지만 어르신, 후세 사람들이 어르신의 선행을 알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후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나. 내가 선행을 한 것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였네. 그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최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지요. 하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장부를 화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종이가 화로의 쇠붙이에 닿으며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이제 과거는 과거에 두고 모두들 앞만 보며 살게나 뒤를 돌아보며 살 필요는 없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일세. 최 노인이 성냥을 그어 장부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지. 불꽃이 일어나며 종이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종이의 모서리를 핥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요. 노란 불꽃, 붉은 불꽃이 춤을 추며 장부를 집어삼켰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인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지요. 불꽃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록이, 23명의 이름이, 수천 량의 은자 기록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선행의 흔적들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지요. 춘심, 매화, 월향, 연화. 아름다운 이름들이 하나하나 불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부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살아있었지요. 여인들의 가슴 속에, 최 노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가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는 순간 연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비록 장부는 사라졌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저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한 어르신의 선행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옵니다. 허허허. 이것으로 됐네. 이제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구먼. 짐을 내려놓은 것 같네. 최 노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맑고 시원했지요.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비록 어르신의 혈육은 아니오나 어르신을 아버지처럼 은인으로 모시며 평생을 섬기겠사옵니다. 저희 모두가 어르신의 딸이 되겠사옵니다. 저희도 그러하겠사옵니다. 어르신께서 외로우시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겠사옵니다. 저희가 만든 음식을 가져오겠사옵니다. 고맙네, 여러분. 하지만 나를 섬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답일세.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여유가 생기거든. 다른 어려운 일을 도와주게. 그렇게 선행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일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지요. 최 노인과 여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었지요. 화로에서는 여전히 가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최 노인의 선행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진정한 여복구 후로도 최 노인의 집에는 여전히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저 어르신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야.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다지?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박진사는 그 일 이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내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그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또 찾아뵈어도 괜찮겠습니까? 허허, 물론이네. 들어오시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어르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사옵니다. 저는 평생을 욕심만 부리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여자를 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어르신처럼, 저도 어르신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물론이네. 누구나 할 수 있네. 다만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마음일세.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니. 허허, 울지 말게. 이제 시작일세.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함께 가세. 박나리. 그날 이후 박진사는 최 노인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동네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갔지요. 개성장터의 주막에서는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소문이었습니다. 최 노인과 박진사가 함께 고아원을 세웠다더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친다지? 박진사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더라. 이제는 기생을 부르지도 않고 선행만 하신다네.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야. 주모는 술잔을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유. 저 두 양반이 저렇게 친하게 지낼 줄이야. 그것도 도둑질 사건 이후에 말이여.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최 노인은 80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그리고 여전히 여인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최 노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당의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름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웠지요. 최 노인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만족과 평화로 가득 찬 목소리였지요. 최 노인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힘을 쏟았지요. 그 결과 그는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고 높은 관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복이란 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색을 탐해서 얻는 것도 아니지요. 진정한 복은 덕에서 나옵니다. 남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 노인은 평생 동안 23명의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희망을, 그리고 새 삶을 선물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최 노인이 받은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여인들의 발걸음 소리, 감사의 절을 올리는 고운 목소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과 보살핌. 그것이 바로 최 노인이 평생 동안 쌓아온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탐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선행과 덕에서 나옵니다. 남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다면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탐하고 소유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여자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여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